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딸의 상견례 자리에 청소복 차림으로 나타난 어머니. 사돈댁의 비웃음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찢어진 작업복 아래 감춰진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 보물 투자자의 진짜 얼굴을, 그녀의 손짓 한 번에 수십 년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과연 그날 밤 그녀의 가슴 속에선 어떤 복수가 싹트고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공감 가는 부분은 어디였는지, 또는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른 새벽, 여명조차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각. 이순자는 익숙한 손길로 낡은 작업복을 걸쳤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그녀의 몸은 여전히 억척스러웠다.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잠시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딸 선우의 상견례가 있는 날,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부터 거리로 나섰다. 낡은 상가, 건물의 유리창을 닦고 찌든 때가 가득한 화장실을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연륜은 어떤 명품보다 값진 것이었다. 거친 소리 닿는 곳마다 묵은 때가 벗겨지듯 그녀의 삶 역시 그렇게 끈질기게 버텨왔다. 젊은 시절,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찾아온 사업 실패는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빛나는 재능을 가졌던 남편은 한순간에 그녀의 곁을 떠났고 남겨진 것은 빚과 어린 딸 선우뿐이었다.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딸의 눈망울을 볼 때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선우를 키웠다. 남들은 손가락질하며 저 여자 팔자 한번 귀구한 애라고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오직 딸 하나만을 위해 그녀는 기꺼이 세상의 모든 모욕을 감내했다. 그녀의 두 손은 그렇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치 않으며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약자에게 늘 냉정했다. 남들보다 몇 배를 일해도 가난의 굴레는 쉽게 벗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딸 선우에게는 자신과는 다른 빛나는 삶을 선물하리라 다짐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부동산 경매 공부를 시작했다. 밤잠을 설쳐가며 책을 파고들고 낡은 버스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의 현장을 찾아다녔다. 사람들은 아줌마가 뭘 한다고 비웃었지만 그녀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칼을 갈았다. 그녀의 뛰어난 직감과 끈기는 곧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작은 투자가 성공하고 그 수익으로 또 다른 투자를 이어갔다. 그녀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고수하며 세상의 이목을 피했다. 겸손한 겉모습은 그녀의 진짜 정체를 감추는 완벽한 위장이었다. 화려함 대신 실속을 택한 그녀의 지혜였다. 오후 4시, 허름한 용달차에 청소 도구들을 싣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오늘이 딸의 상견례 날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낡은 손목시계를 보니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서울 시내 고급 호텔에서 열릴 상견례까지는 1시간 반 남짓. 마음이 급했지만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처럼 차를 한 구석에 세우고 그 묻은 작업복을 털었다.
아무리 털어도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지친 삶의 흔적처럼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박혀 있었다. 거친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우야, 엄마 이제 출발해. 옷은 괜찮겠니? 새로 산 원피스 입고 오라니까.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괜찮아. 마음이 중요하지. 그리고 엄마는 뭘 입어도 예뻐. 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녀의 마음은 조금 놓였지만 한편으론 미안함이 밀려왔다. 내 초라한 모습 때문에 우리 딸이 혹시라도 기죽으면 어쩌지? 엔진을 켜자. 낡은 용달차의 디젤 엔진 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덜컹거리는 차체와 함께 뒷좌석에 실린 빗자루와 걸레통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겨우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발렛 직원은 낡은 용달차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젊은 직원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차량은 여기에 주차하시는 건가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네. 상견례 때문에 왔어요. 이순자가 태연하게 대답하며 열쇠를 건넸다. 직원은 용달차 안에 가득 실린 청소 도구들을 보고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키를 건네받는 그의 손길에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는 듯한 주저함이 묻어 있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화려함이 그녀를 압도했다. 천장을 가득 채운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품 정장과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오가는 가운데 그녀의 낡은 작업복은 유독 눈에 띄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아줌마 왜 저런 차림으로 저기에 왔지? 청소하러 왔나? 아니면 배달? 그녀는 애써 그들의 시선을 외면하며 약속 장소를 찾았다. 멀리서 우아한 원피스를 입은 딸 선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엄마, 여기요. 딸의 목소리는 반가웠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걱정이 깃들어 있었다. 상견례가 열리는 연회장 문이 열리자 눈부신 화려함이 펼쳐졌다. 은빛, 촛대와 크리스털 잔들이 놓인 테이블 위에는 붉은 장미 꽃꽂이가 향긋한 냄새를 풍겼다. 이미 자리에 앉아 있던 신랑 측 가족은 그녀를 보자마자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최진호 씨는 번쩍이는 금시계를 찬 손목을 테이블 위에 과시하듯 올려놓고 있었고 그의 아내 강혜정 씨는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자랑스럽게 만지작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어서 오세요. 신부 어머니시죠? 혜정 씨가 정중한 척하며 물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순자의 낡은 작업복과 거친 손을 위아래로 훑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선우 엄마 이순자입니다. 순자가 조용히 인사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그들의 오만함에 눌려 작게 울렸다. 어휴. 옷이 이게 뭔가요? 상견례 같은 중요한 자리에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옛 초기 냄새가 아니라 오늘은 걸레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요. 진호 씨가 코웃음을 치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혜정 씨도 옆에서 피식 웃으며 거들었다. 정말 그래요. 이런 고급 호텔에 이런 분이 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우리 아들 재민이 인생에 5점이 남을까 걱정되네요. 그들의 모욕적인 말에 딸 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님,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재민은 그저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놀랍게도 재민은 선우의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외면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순자는 조용히 와인잔을 들었다. 값비싼 와인의 향이 그녀의 코끝을 스쳤지만 그녀의 미각은 이미 쓰디쓴 모욕감에 마비된 상태였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를 억누르느라 온 힘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가? 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안에 어떤 칼날이 숨겨져 있는지 감히.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 와인은 프랑스 보르도 특산품이에요. 한 병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죠. 이런 좋은 자리에 걸맞은 품격 있는 와인이라 생각합니다. 진호 씨가 와인병을 과시하듯 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순자의 초라한 모습과 대비되는 자신들의 부유함을 자랑하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술을 잘 몰라서요. 순자가 담담하게 답했다. 그녀의 무관심한 반응에 진호 씨와 혜정 씨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긴 그런 일 하시는 분이 이런 고급 와인을 아실 리가 없겠지요. 평소엔 뭘 하고 지내세요? 혹시 계속 청소일만 하시는 건가요? 혜정 씨의 날카로운 질문에 선우는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조용히 냅킨을 정리했다.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작은 가게도 운영하고 부동산 관련 일도 보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혜정 씨는 코웃음을 쳤다. 부동산이요? 설마 동네 복덕방 같은 데서 전단지 돌리시는 건 아니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구식 방법을 씁니까? 직접 현장을 봐야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요.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혜정 씨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어휴, 시대에 너무 뒤떨어지신 분이네요. 저희 아들 재민이는 화신 그룹에서 잘 나가는 과장입니다. 전무님의 아들이고요. 저희 집안은 화신 그룹과 함께 성장해온 유서 깊은 가문이에요. 혜정 씨는 자신의 명품 핸드백을 쓸어내리며 거만하게 말했다. 진호 씨도 옆에서 거들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입니다. 저희 집안의 격에 맞는 며느리를 찾아야 하는데. 글쎄요. 그의 시선은 선우가 아닌 순자를 향했다. 그들의 노골적인 모욕은 계속되었다. 선우는 눈물이 터질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재민은 여전히 침묵했고 그의 침묵은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래, 재민이는 결국 부모를 닮았구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천박한 자들. 내 딸이 이런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순자의 마음속에 차가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진호 씨는 와인을 계속 들이켜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상견례 같은 중요한 자리에는 그래도 격식을 차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급 호텔의 걸레 냄새 풍기는 작업복 차림으로 오면 되겠어요? 우리 아들 재민이 인생에 먹칠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고함에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다. 혜정 씨는 주변을 의식하는 척했지만 입가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정말 그래요, 여보. 창피해서 못 견디겠네요. 호텔에서 청소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진짜 사돈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어머니, 아버님, 그만하세요. 선우가 결국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 아이 버릇 좀 보세요. 어른에게 함부로 소리를 지르고 애 교육도 제대로 안 시켰나 보네요. 혜정 씨가 혀를 차며 선우를 노려봤다. 진호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순자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트럭 몰고 옛 초기 메고 다니는 집안이 무슨 사돈이에요? 걸레 냄새 풍기는 천박한 집안하고 우리 화신 그룹 최전무 집안이 사돈을 맺을 수는 없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재민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합시다. 진호 씨의 단호한 선언에 선우는 비틀거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순자가 빠르게 그녀를 부축했다. 재민은 여전히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선우를 향한 어떠한 미련도 애정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부모의 뜻을 따르려는 계산적인 표정만이 가득했다. 이런 집안하고 결혼하면 제 미래에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재민의 차가운 말에 선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사랑한다고 했잖아. 먼저 결혼하자고 말한 것도 너였잖아. 선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연회장에 비참하게 울려 퍼졌다. 사랑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어요. 선우 씨. 현실을 봐야죠. 재민의 말은 비수처럼 박혔다. 그 순간 순자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그녀의 안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분노가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그래, 잘 들었습니다. 최 전무님. 그리고 사모님. 순자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 딸은 이런 천박한 집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파온. 잘 결정하셨습니다. 그녀의 말에 진호 씨와 혜정 씨는 깜짝 놀라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 농부 딸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잘 들어. 오늘 너희들이 우리 가문을 모욕한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게 될 거야. 순자의 말은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연회장을 압도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섬뜩한 확신이 번뜩였다. 하지만 진호 씨와 혜정 씨는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협박이에요. 농부 따위가 우리한테 협박을 해? 농사나 지으면서 살아요. 감히 우리 수준에 끼어들려고 하지 말고 재민까지 가세해서 모욕했다. 순자는 떨리는 선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연회장을 나섰다. 그들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순자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수의 칼날이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두고 보세요. 당신들이 오늘 나에게 한 말들을 내가 얼마나 후회하게 만들어 줄지. 호텔 로비를 지날 때 순자는 발렛 직원에게서 용달차 열쇠를 건네받았다. 그녀의 손은 분노를 억누르느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선우가 고개를 푹 숙이며 울먹였다. 내가 뭘 잘못했어? 고개 들어, 선우야. 저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라. 진짜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았잖아. 순자는 딸의 턱을 살짝 들어 올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낡은 용달차에 오른 두 모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엔진 소리와 도로의 소음만이 정막을 채웠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계획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였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화신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는 벤츠, BMW, 아우디, 렉서스 등 고급 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임원들의 위세를 보여주는 듯했다. 최진호 전무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다. 어젯밤 상견례에서 초라한 농부 딸을 가차없이 내친 것이 자랑스러웠던 터라.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7층 임원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는 입가에 미소를 지우지 않았다. 복도에 깔린 두꺼운 카펫과 벽에 걸린 회사 역사를 담은 사진들은 그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전무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비서가 반갑게 인사했다. 진호는 싱글벙글 웃으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원두커피를 내리며 경제신문을 펼쳤다. 화신그룹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뿌듯함이 밀려왔다. 전무님, 임원회의 긴급 소집 공지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약간 당황스러워 보였다. 긴급 소집이라고? 정기 회의일도 아닌데? 진호는 서류를 받아보았다. 오늘 오전 10시에 전 임원 참석. 그런데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신다고 해요. 비서의 말에 진호는 깜짝 놀랐다. 회장이 직접 회의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회장님이 직접. 무슨 일이지? 이상했다. 김영우 회장은 평소 중요한 결정만 전달받고 직접 나서는 일은 드물었다. 복도로 나가자 다른 임원들도 웅성거리고 있었다. 모두들 당황한 표정이었다. 김 상무님, 혹시 무슨 일인지 아세요? 진호가 동료에게 물었다. 전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전 임원 소집이라니 회장님이 직접 나오신다는데. 큰 발표라도 있나 봐요. 인수 합병이나 구조 조정 관련일까요? 임원들의 추측이 이어졌지만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 아들 재민도 본사에 출근해서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를 찾아 임원층으로 올라왔다. 아버지, 무슨 일인 것 같아요? 재민의 물음에 진호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여유롭게 말했다. 글쎄다. 새로운 사업 계획이나 인사 발표 정도 아닐까? 어제 일 때문에 기분이 좋으시네요. 당연하지. 재민이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진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어젯밤 농부 집안을 내쫓은 일이 자랑스러웠다. 아버지가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 집안과 인연 맺으면 우리 가문의 손상이야. 부자는 서로 만족스러워하며 웃었다. 오전 9시 50분. 임원들이 회의실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긴장된 분위기였다. 정 비서가 나타났다. 평소보다 표정이 딱딱해 보였다. 여러분, 회의실로 들어가 주세요. 정 비서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평소의 친근함이 사라진 것 같았다. 정 비서님, 오늘 안건이 뭔가요? 진호가 친근하게 다가가며 물었다. 평소 정 비서와 친하게 지냈거든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정 비서가 차갑게 답했다. 평소와 완전히 다른 태도였다. 왜 이렇게 딱딱해요? 무슨 일 있어요? 진호가 다시 물었다. 조금 의아했다. 회의 준비가 바빠서요. 정 비서가 다시 답했지만 진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웠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대형 타원형 테이블에 고급 가죽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다. 진호는 평소 자리인 회장석 바로 옆 상석에 앉았다. 회사 서열 2위의 자리였다. 다른 임원들도 직급에 따라 자리를 잡았다.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니 특별한 일이겠네요. 옆자리 김 상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새로운 투자나 사업 확장 관련 발표일 거예요. 진호가 자신 있게 말했다. 임원 중에서도 고위직이라 여유로웠다. 재민은 뒤쪽 직원 구역에 앉았다. 아버지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다. 정 비서가 시계를 자주 확인하며 문 쪽을 바라봤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다. 잠시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정 비서가 말했다.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다. 모든 임원이 문을 주시하고 있었다. 진호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어젯밤의 승리감이 아직 남아 있었다. 농부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 자랑스러웠으니까. 하지만 그는 전혀 몰랐다. 몇 분 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말이다. 오전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모든 임원이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들어온 사람은 모두가 예상했던 회장 김영우가 아니었다. 짙은 네이비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가죽 구두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바로 어제 상견례에서 걸레 냄새가 난다며 조롱했던, 초라한 용달차를 몰고 다니는 줄 알았던 이순자 여사였다. 진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이 벌어진 채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믿을 수 없었다. 어제의 그 초라한 여인이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회장석에 걸어오다니.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앉아 계세요. 이순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차분하지만 권위가 느껴지는 음성이었다. 그 목소리를 들은 모든 임원이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일제히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임원들의 인사에 진호만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신이 나간 듯한 표정이었다. 최 전무님. 순자가 진호를 직접 쳐다봤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네, 네. 진호는 부들부들 떨며 겨우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일어서서 인사하지 않으시나요? 정 비서가 조용히 말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진호에게도 냉랭한 태도였다. 진호는 급하게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다. 옆자리 상무가 부축해서 겨우 일어설 수 있었다. 회회장님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순자는 회장석에 천천히 앉았다. 가죽 의자가 살짝 삐걱거렸다. 그녀의 시선이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모든 임원이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평소 보던 온화한 김영우 회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뒤쪽에 앉은 재민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제 신부 어머니를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맺혔다. 어제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최 전무님. 순자가 진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진호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뭘 죄송해 하시는 거죠? 제가 어제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다인가요? 순자가 차근차근 물었다. 다른 임원들이 상황을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호가 계속 사죄했지만 순자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다. 사람의 인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무게감이 있는 말이었다. 걸레 냄새 풍기는 천박한 집안이 무슨 사돈이냐고 하셨죠. 어제의 모욕적인 말을 그대로 되짚었다. 진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회장님, 그때는 제가 정말 몰라서 술을 마셔서 술을 마시면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죠. 순자가 차갑게 말했다. 다른 임원들이 진호를 바라봤다. 눈빛에 경멸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회장님을 그렇게 모독했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농부 따위가 무슨 체면이 있느냐고도 하셨고요. 걸레, 냄새가 난다고도 하시더군요. 순자가 어제의 모욕을 하나하나 되풀이했다. 진호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저런 집안과는 격이 다르다고도 하셨죠. 정 비서가 회의 자료를 준비했다. 이사회 안건 서류였다. 진호는 더욱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회장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진호가 거의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다. 순자는 묵묵히 서류를 정리했다.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웠다. 회의실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모든 임원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 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순자가 엄숙하게 선언했다. 정 비서가 준비된 서류를 임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다. 진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첫 번째 안건을 보자 현기증이 일어났다. 제1안건 임원 해임 최진호 전무.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손이 너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첫 번째 안건은 최진호 전무의 해임권입니다. 정 비서가 차분하고 명확하게 읽었다. 회의실이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해임 사유는 회사 위신 실추, 품위 손상, 그리고 인격 모독입니다. 구체적인 사유까지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다. 진호는 의자에서 일어설 힘도 없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진호가 간신히 말을 짜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순자가 조용히 반문했다. 저는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인격은 별개 문제죠. 순자의 답변에 진호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안건에 대해 토의하겠습니다. 순자가 말했지만 토의할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 토의할 분이 있으십니까? 정 비서가 물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순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임원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다. 주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만장일치로 가결됩니다. 정 비서가 차분히 기록했다. 진호는 탁자 위로 고개를 떨어뜨렸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정 비서가 계속 진행했다. 최재민 과장 대기 발령 처분 안건입니다. 재민이 뒤에서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회장님, 저는 직접적인 잘못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한 말이지.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를 닮으셨군요. 순자가 차갑게 말했다. 재민은 입을 다물었다.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부터 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버지 편에 서서 저희 가족을 모욕하지 않으셨나요? 순자의 말에 재민은 할 말을 잃었다. 어제 자신도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이 안건도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또다시 모든 손이 올라갔다. 재민도 함께 몰락하는 순간이었다. 만장일치로 가결됩니다. 회의가 끝나자 소문은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회장님, 사돈을 모독하다가 잘렸대요. 정말요? 최 전무가 상견례에서 농부라고 비웃었다더라고요. 헉, 회장님이 청소복 차림으로 다니셨다고요? 현장 점검 때문이래.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곡도 곳곳에서 들렸다. 최진호는 전무실에서 개인 물품을 정리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상자에 담았다. 골프 트로피, 표창장, 가족 사진까지. 손이 떨려 제대로 정리하기도 힘들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재민이 들어왔다. 얼굴이 파리하게 질려 있었다. 나도 모르겠다. 완전히 끝났어. 진호가 힘없이 말했다. 30년 직장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다. 다른 회사라도 알아봐야겠어요. 누가 받아주겠어? 소문이 벌써 업계 전체에 퍼졌을 텐데. 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한국 재계가 얼마나 좁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언론에도 기사가 나기 시작했다. 화신그룹 전무, 회장 모독으로 즉시 해임. 상견례서, 농부, 비하. 하루 만에 몰락. 신문과 인터넷, 뉴스에 연이어 보도되었다. 진호의 얼굴 사진까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집에서 뉴스를 본 강혜정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다. 바닥에서 잔이 깨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전화를 걸어봤지만 진호는 받지 않았다. 회사에서 쫓겨난 후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동네 부인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최 전무 부인, 신문에 나오던데요. 남편분이 회장님한테 큰 실례를 했다면서요? 어머나, 정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혜정은 창피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 그동안 자랑하던 명품 옷들을 모두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골프 모임, 부인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제되었다. 혹시 로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혜정이 평소 친하던 다른 임원 부인에게 전화했다. 아, 그게 요즘 남편이 너무 바빠서요. 죄송해요. 차가운 거절이었다. 그동안 자랑하던 인맥들이 모두 허상이었던 것이다. 진호는 집에서 소주만 마셨다. 하루에 2~3병씩 비웠다. 한때 화신 그룹 전무로 떵떵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버지, 술 좀 그만 마시세요. 재민이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인생이 끝났는데 뭘 어쩌라고? 30년 직장 생활이 하루 만에 날아갔어. 진호가 술잔을 들이켰다.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였다. 저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너도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랐어. 화신그룹에서 나온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어? 재민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현실이 너무 가혹했다. 업계 분위기도 냉랭했다. 화신그룹 회장을 건드린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최 전무, 그 사람 완전히 끝났지. 회장님을 그렇게 모독했으면 당연한 결과야. 앞으로 업계에서 발붙이기 힘들 거야. 재계 인사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진호 부자는 완전히 매장당한 상황이 되었다. 재취업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이력서를 내도 서류 전형에서 바로 탈락했다. 화신그룹에서 해임된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었다. 권력, 명예, 인맥, 미래까지 모두 사라졌다. 그들이 어제 걸레 냄새 풍기는 농부라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이순자는 회사 대대적인 개편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겉모습이나 출신보다 실력과 인품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 주시니까 퇴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다. 직원들 반응은 어때요? 매우 좋습니다. 공정하게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회사도 발전하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 한 명, 한 명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신입 사원들 교육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었다. 인성 교육을 강화했다. 잘했어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됨이 더 중요하니까. 순자의 경영 철학이 회사 전반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직원들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다. 오후 6시, 순자는 일찍 퇴근했다. 오늘은 딸 선우와 오랜만에 대화하고 싶었다. 상견례 이후 선우가 많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하자 선우가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며칠 전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았다. 엄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딸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순자가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딸의 미소가 반가웠다. 거실에서 순자의 오래된 단짝 친구이자 이웃인 김 여사가 따뜻한 보리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구수한 향이 집안에 퍼져 있었다. 순자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 많았지. 우리 딸. 순자가 선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돌아온 기분이었다. 선우야, 이리 와 앉아. 순자가 딸을 불렀다. 선우가 어머니 옆에 자리를 잡았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선우가 고개를 숙였다. 여전히 자책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고개 들어. 순자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한 손길이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엄마가 그런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그게 제 잘못이야. 오히려 잘된 일이지. 잘된 일이라고? 선우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내 선택은 전혀 틀리지 않았어. 진짜 사람이 누군지 미리 알게 됐잖아.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에 있어. 내가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순자의 말에 선우가 조금씩 얼굴을 들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돈이나 지위보다 진정한 사람을 보려고 했으니까요. 순자의 진심 어린 말에 선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함 때문이었다.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항상 겸손하게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맙다. 어머니와 딸이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평범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순자는 다음 날도 어김없이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차림이었다. 낡은 용달차 열쇠를 들고 나왔다. 엄마, 정말 자연스러워 보여요. 선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정장 입은 엄마도 멋있지만 작업복 입은 엄마가 가장 편안하고 멋있었다. 이게 내 진짜 모습이지. 현장에 있을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해. 순자가 웃으며 용달차 문을 열었다. 선우도 함께 용달차에 올랐다. 순자는 더 이상 청소 일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삶의 진정성을 놓지 않았다. 늘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말이다. 그렇게 이순자의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이 계속되었다. 현장에서 땀 흘리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말이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이나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으며 그녀의 미소는 한결 여유롭고 따뜻해졌다.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로웠고 진정한 리더이자 인생의 현자로서 빛나고 있었다. 한편 최진호 가족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였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모욕했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천박함은 결국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이순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교훈이 되었다. 진정한 인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겸손함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야기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살아온 삶의 지혜처럼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 진정한 부자임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공감 가는 부분은 어디였는지, 또는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